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무거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아침 아주 즐거운 일을 했습니다. 수원의 그 해비텟 집을 준공해서 입주식을 해서 18세대인데 해비텟 집을 많이 지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그 집을 짓고 얼마나들 기뻐들 하시는지 입주민들이. 그래서 그걸 하고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해비텟에서 저희들이 70세대는 이제 정규 사이즈로 짓고 50세대는 강원도의 그 수혜자를 위해서 집을 5.5평짜리를 지었는데 이런 그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교계가 힘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이 해비텟 정말 그 가정을 위한 것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이 텍스트를 준비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이 프린트하는 게가 순서가 좀 바뀌어져가지고 여러분께 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표 1, 표 2, 또 7페이지에 있는 표 3, 그리고 북한 정권은 이러고서 그 크로놀로지, 이게 역대 이거는 다 뒤에 참고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읽으실 때 그 편은 뒤로 이렇게 넣으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아마 슬라이드가 되는 것 같죠? 네, 거기서 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텍스트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이후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및 대량 학살 무기 폐기 노력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고 표적이 되어 온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안보 문제의 핵심 과제로 논의되어 온 북한의 핵개발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찰하고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대한민국의 완벽한 국방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사업이 군사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지난 한 20년 동안 얘기한 것은, 근거는 첫째로 북한이 갖고 있는 30만 킬로와트급 흑연 감속로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의 생산에 가장 적합한 원자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이미 사용된 핵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하였고,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기초실험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대형이고, 세 번째로는 80년대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폭약 실험을 수십 회 이상, 아마 100회도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상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인공위성으로 나와 있고, 네 번째로는 국제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에서 탈퇴하였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시설 및 핵물질 사찰을 거부해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항상 북한의 핵 개발 사업은 핵무기를 위한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핵실험에 앞서서 핵무기 제조에 대한 주권이 있다 주장을 하고 또 단행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사업 진행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 정권의 행위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하여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대 핵무기 보유국과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터키, 카자흐스탄 등 12개국이 참여한 핵무기 테러 방지 구상도 출범할 예정인 것입니다. 잠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한 핵개발 사업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 노력인 중국 주도의 6개국 회의는 북한 정권의 핵실험 시행 발표를 계기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또는 지역 관련 국가들이 동참하여서 다국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안보체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우리 윤영관 장관께서 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핵무기 제조 노력과 연계된 핵개발 사업은 국방안보적인 면에서,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신층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그 파급 효과는 매우 광범위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가 정책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핵개발 사업과 이를 둘러싼 대응 방안 논의에 국민의 실질적인 이해를 이끌어내고 우리 모든 국민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사회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한 우리 정부는 핵심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답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그 명제를 우리가 천명을 하였고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확고한 입장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지하 핵실험 발표는 사실 기술적으로 아직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성공한 핵실험은 폭파 순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압력과 열의 형태로 발생하여서 섭씨 4,000도 5,000도 그 정도가 됩니다. 폭파주의 물질을 거의 액화시키고 파괴하면서 지진을 일으켜서 지진파를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 이것은 지하에 서지 않고 지상에서 했습니다. 프로토늄 13.5 파운드, 그리고 임프로전 타입, 핵탄대는 임프로전과 그 건 타입가 최초에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임프로전 타입이고 TNT 2만 톤 폭파 에너지 상당히 최초의 그 7월 45년 7월 16일에 이룬 것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핵실험을 거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전략적인 핵무기하고 전술적인 핵무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핵무기 완성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파악할 점이 있고 어느 정도 그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데이터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진파 측정과 핵분열 시 나오는 방사능 물질, 특히 기체로 나오는 것이 제논하고 크리톤인데 그것을 관측을 통해서 북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TNT를 터뜨릴 때는 한꺼번에 터진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 핵 실험할 때는 그 소위 말하는 yield가 설계에 따라서 그 쓰여지는 연료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마치 제가 처음 우리 학생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성냥 잘 만든 성냥을 팍
하면은 어떤 성냥은 금방 팍 터지지만은 물이 젖어 있거나 잘못된 거는 그거 봐야 푸시하고 그만두는 것처럼 일드가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발표와 관련된 대규모 지하 폭발, 약 TNT 600톤 정도의 폭발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방사능 물질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지만은 며칠이 지나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북한의 그 핵실험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성공도가 의문시되는, 하긴 했지만은 의문시되는 그런 겁니다. 핵탄두 개발을 위한 핵실험은 통상 적어도 수차례 시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번을 한다든지, 또 탄두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은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 1차 핵실험만을 실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정권이 과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루긴 했지만은 핵탄두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핵무기는 핵탄두 제작과 특히 핵탄두 운반 수단이 연계 개발되어야 그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 한 번만으로서 핵무기 개발이 되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핵탄두 운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 여러분 B-29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하는 데는 쓰여졌고, 또 유도탄들, 또 폭격기도 요즘은 그 스텔스 폭격기라고 B2가 있고, 또 유도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탄들의 탑재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수용될 수 있는 핵탄두의 설계와 제작은 간단한 과제가 아닙니다. 프로토늄 원자탄의 뇌관 설계도 쉬운 거가 아니고, 또 하중 축소 등의 고도의 기술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하 핵실험 폭발물 제작과는 차원이 다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지만은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핵무기 개발 사업의 외교적인 활용과 또한 북한 내부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해왔는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의 사업 선전을 위해서 핵실험을 시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공선언을 강조하는 것도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된 북한 핵실험은 북한의 의도, 자기가 얻고 싶은 의도와는 별개로 엄청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정당화해버렸습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민 핵무기 개발 주장을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핵실험했다 하는 것만을 생각하시지 않고 앞으로 20년, 30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데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1년 11월 8일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 것입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정부가 그걸 하고, 그리고 12일에는 남북한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남북한 간의 핵실험에 관한 상호 사찰을 규정하고 핵 문제에 있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18일에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핵무기에 관해서의 보통 정책적인 책략은 뭐냐면은 이때는 얘기도 안 하고 없대는 얘기도 안 하는 것이 핵무기를 하는데 가장 유효해서 Non-Confirmation, Non-Denial, NCND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부시, 그러니까 지금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한반도에는 없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부재 선언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해 91년 12월 31일에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발표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한반도의 그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1975년 한국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 즉 NPT에 가입하면서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비소유국에 대한 해구산 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에너지 정책 추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개의 핵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고 있고 전력의 40%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일관된 우리 한반도 비핵화의 주장과 우리의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대한 그 정책을 따른 겁니다. 즉 긴장보다 평화를 구축하고 어떠한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연구용 실험료에서 생성된 플루토늄 재처리 공정을 통해서 추출했고 우라늄의 농축을 시도하고 NPT 체제를 무시하고 나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위한 단계를 밟아왔으며 이러한 행동은 지난 10년간 가속화되었다고, 물론 속도의 완급은 있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결국 북한은 NPT를 무력화하는 첫 탈퇴국이 되었으며 이러한 북한 정권의 조치는 지난 30년간 세계가 추진해온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조치로서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하게 됐고 남북한 평화체제 기본이 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백지화했고 동북아시아의 연쇄적인 핵 개발에 구실을 제공하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며 한국 정부가 지난 8년간 추진해온 햇볕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NPT 체제를 모색하게 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례가 없는 유엔 제재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새로운 국방안보 체제를 강구하지는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나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깊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말하는 새로운 국방안보 체제란 핵 선택권, 뉴클리어 옵션 논의의 부활이 아니고 전략적 핵무기에 대한 철저한 방위체제의 구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도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땐 과학자로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아직도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길러온 과학기술 능력 여러분 진짜로 놀라워합니다. 최근에 그 크루즈 미사일을 1000km를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레이더망을 완전히 걸리지 않고 1000km면은 뭐 북경, 뭐 동경, 뭐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크루즈 미사일인데 이건 탄도 미사일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한 걸 우리가 하고 여러분 TV에서 보셨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타겟 5m 이내에 가는 거기 때문에 타겟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걸 우리 손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방 체제를 21세기형에 되는 걸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북한 핵실험이 주는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북한 정권이 발표한 핵실험이 주는 명백한 메시지를 왜곡하지도 말아야 되고 간과하지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약소개발국에서 중요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정책적인 공감대 형성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세계적인 리더로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명분을 갖고 있는 정책이어야 됩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 비전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과학적이고 냉철한 분석에 기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다음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정권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고 한반도 정세나 국제 정세 또는 북한 내부의 사정에 따라서 완급 조절은 있었으나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 옵션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보이고 포기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성군 정책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지만 성군 정책과 맞물려가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러한 카드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의 핵실험은 헌법 개정과 재무장 및 핵개발을 원하는 일본의 보수 우익 정파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핵실험을 최대로 활용하여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및 안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동북아의 핵무기 비소유국들이 뉴클리어 옵션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동북아 중심 아시아 태평양권의 경제 발전과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 노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국방정책은 최악의 사태에서도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안보를 자력으로 지켜야 된다는 전제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노력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정권에 이루어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일방적인 무시로 인해서 와해되었고 남북한의 평화 공존 번영을 목표로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햇볕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성군 정책을 경제적으로 보조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포용 정책 역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북한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는 유엔 결의안과 제재 조치와 맞서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 나라가 직면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이건 아주 최우선 중국의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또 아시아권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명분 쌓기 등의 중요한 과제로서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일방적인 행동을 비하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및 세계 기구들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구호 활동은 전례 없는 그러한 검토 과정을 겪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더욱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인도적인 구제 활동에 대한 공룡감이 북한 핵무기 개발 사업이 갖다주는 처참한 양민 학살 가능성 및 파괴력 때문에 퇴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양심 세력의 비판 표적이 되고 북한 정권의 호소력을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육자회담에 불참함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을 하여금 아시아권 주요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적 차원에서 동북아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메시지가 되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서 일본이 더욱 여론이 더욱 우경화되어 동북아시아가 심각한 안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장기적인 문제로 될 때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한 준비를 하려면 엄청난 국력을 소진하게 될 것이고 건설적이고 진취적이보다는 소비적이고 회계적인 정책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미래를 측량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고 견식 있는 우리 지도력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음의 지도력을 생각할 때는 그냥 감정적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속에서 능력 판단을 하고서 그리고 경험도 있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교회의 역할은 뭐냐? 사실 저는 세상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120년 역사의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경각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놀라운 역할을 한국교회가 수행하여 왔습니다. 신도의 숫자는 다른 종교에 비해 적었지만은 한국교회가 담당한 역할은 거의 압도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시조선이 오래된 사색당쟁과 계급사회의 폐해로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들로부터 전해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1905년 울산늑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고 1907년에는 헤이그 평화회의에서의 대한제국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해서 고종 황제가 양해하게 되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깊은 참회 속에서 대부흥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온 나라에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가 된 3.1절 독립만세 운동의 민족 대표 33분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16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도님은 1%가 안 됐는데 민족 대표는
반이 된 것입니다. 실제 이 만세운동은 젊은 미션 학교의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된 독립선언서를 따르는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도 당당한 독립국인가, 우리 주장에 옳은가, 만세운동의 평화로움을 선언하여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광복이 되고 새로 세운 대한민국의 첫 국회는 이승만 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이용영 목사님의 기도로 첫 발을 내디었습니다. 당시 온 국회의원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00만의 희생자와 나라를 초토화한 6.25 한국전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워진 김일성 정권과 공산국가들의 작전에 의해 겪어야 했던 고통이고 우리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독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을 파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전쟁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남한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더욱 단련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신앙 부흥을 일으킨 것을 저희들에게 되뇌게 합니다. 70년대 대한민국의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한 훈련이고 예비하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70년, 80년대 신앙부흥은 80년, 9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부흥을 우리나라에 줬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에서 강국보다도 최대 경제국 중에 하나로 발전시키는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민족의 통일과 세계적 사명의 실천이 다가왔음을 각성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각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즐겼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상은 불안하고 당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채찍으로 깨닫고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분명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스스로의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2천만의 북한 동포를 상상하기 어려운 속박과 고통 속에 가두어 놓고 참담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북한 정권의 잘못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의 핵심을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모든 길과 방법을 동원해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무기가 아니라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줄 수 있음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 하여서 물질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내년 대부흥에서 평양이 여리고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평양이 여리고성이다. 평양이 기도로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이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피나는 기도를 통해서 평양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고통과 사탄의 위협이 기승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바꾸어지게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동북아시아는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도 확대되는 이러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힘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바꾸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회와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거짓이 없고 도덕성이 투철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모아서 21세기형 하나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방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라고 합니다. 21세기형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과학기술을 총동원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입니다. 과학기술 총동원하여서 높은 단계의 국가 발전을 위한 기초를 더욱 닦아가고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의 세상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국교회와 나라를 사모하는 과학자들이 총동원되도록 또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는 세기임을 세계 기독 지도자들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명을 믿어야 합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지도층이 기도드리고 말씀대로 살며 진정한 사랑의 봉사자로서 바뀌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나팔소리입니다. 이제는 안약의 세상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경고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전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스스로 자립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제3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아시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발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신호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